교수님, 일본은 중국과 같은 대국인데 왜 소국 한국을 찬양하시는 거죠? 한국은 자네가 얕볼 만한 국가가 아니에요. 교수님, 한국은 중국과 일본보다 국토도 인구도 적은 못 사는 국가인 거 모르시면 곤란하죠.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 공항은 세계 1위가 맞습니다. 여기 한국과 중국의 국가적 수준 차이를 공항 근무를 통해 느꼈다는 일본 에어재팬 출신 경영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와세다 대학교에서 경영학 강의를 진행하던 중 왜 한국 공항이 세계 1위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냐는 중국 학생의 돌발 질문을 받고 마는데요. 그런데 약 10분 뒤 중국인 학생은 비속어를 내뱉으며 강의실 경호원에 의해 강의장 밖으로 끌려나가고 맙니다. 과연 와세다 대학교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에어재팬에서 10년 넘는 승무원 생활을 한 호노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에 끌려 20대 초반부터 승무원 생활을 시작한 저는 그 중에서도 한국 공항을 제일 많이 방문하는 한국행 전문 승무원으로 기내 생활을 꽤나 오래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공항으로 떠나는 일정은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모두 다 원하고 있을 정도로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한국 공항 일정이 잡히는 것 자체가 축복받은 일이었고, 그건 그만큼 한국이 선진국이면서도 공항 내부의 시설이 정말 최첨단 수준이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으로 떠나는 일정은 그 어떤 승무원들도 원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중국행 일정이 있을 때면 꼭 중국항공사 직원들이 저희 같은 외항사 승무원들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공항 자체가 너무나 더럽고 관리가 되지 않아 외부의 숙소마저 절대 이용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약 10년이 넘게 승무원 생활을 한 저는 자연스럽게 은퇴 절차를 밟게 되었고, 대학교 초반에 경영학 과정 커리큘럼 경력을 살려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의 항공과 경영학 관련 전문 교수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은퇴를 하고 한국 항공사 지상직으로 근무하고 싶었으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합격할 수가 없었기에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와세다 대학교의 승무원 관련 외부 강의 초청을 받고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날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한 중국인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최대 항공사인 에어재팬에 근무를 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던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많은 학생들이 아마 한국에 대해 꽤 관심이 많을 텐데요. 특히나 각 나라의 항공사 근무 중 한국은 항상 세계 1위 타이틀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근무시설이나 쾌적함, 심지어는 그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까지도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고, 그곳에서 일하는 자체만으로 기적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승무원 시절 항상 한국행 일정을 기다렸을 정도로 한국 공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러웠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놀라움은 단순히 공항이 근무하기 좋고 깨끗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르겠지만 한국의 공항 입국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무인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생각했을 때 외부에서 입국하는 인원들을 철저하게 1차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공항인데 어떻게 무인으로 가능한지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일본조차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무인 디지털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고, 여기에 선진국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합쳐져 공항 시스템마저 너무나 편리한 무인 체크인으로 운영되고 있죠. 이러한 입국 무인 시스템 덕분인지 현재 전 세계 공항사들이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 한국은 무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불필요한 자금을 엄청나게 줄였고, 이러한 자금과 인력을 조금 더 관광객들의 서비스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공항들을 모두 방문해봤지만 정말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구나라는 감정을 느낀 것은 바로 한국이 처음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 공항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한국의 발전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경영학적 지표 이상으로 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모든 성장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한국 공항은 전 세계에서 도난 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중국은 어떤가요? 저 또한 승무원 근무 시절 중국의 공항에서 정말 많은 물품을 도둑 맞은 적이 있었고, 범인들의 대부분은 놀랍게도 외부 인원이 아닌 중국 공항에서 근무하는 내부 중국인 직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중국과 한국은 엄청난 시민의식의 격차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물론 중국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저는 한국의 공항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중국인 학생들의 절대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왜 한국의 공항을 그렇게나 극찬하는 것이냐며 알 수 없는 질문들을 쏟아부었고 아마 오늘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저는 10년 이상 전 세계의 공항들을 돌아다니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왜 현재 우리가 한국을 기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야 되는지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은 일본이 대단한 나라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만 최근의 세계 발전 트렌드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절대적인 지표 중 그 나라의 얼굴인 공항이 그 나라의 국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공항은 중국의 공항과 마찬가지로 최근 노숙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을 압박하며 통행료를 받아내는 범죄 조직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공항은 이와 반대로 그 어떤 범죄 집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공항에서는 모든 관광객들이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고 그곳의 공항 근무 직원들은 무인 기술력을 통해 그들의 편리한 관광을 돕고 있죠. 실제로 한국의 공항 통로들을 가보면 한국말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도움 로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의 공항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화장실은 단순하면서도 그 나라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공항 화장실에서 샤워를 할 수 있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인데요. 그 정도로 현재의 한국은 1차적인 공항에서부터 그들의 선진국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공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1차적인 강의를 진행하던 중 저는 역시나 한 중국인 학생의 비난에 가까운 질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첫 대회 강의이기는 했지만 소규모로 여러 대학들의 강의를 진행하던 중 이미 저는 많은 중국인 학생들을 상대한 경험이 있고 그들이 철저하게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원론적인 질문을 한다는 사실마저 잊지 않은 상태였죠. 그리고 역시나 그 중국인 학생은 저의 발표 승인이 나자마자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의 강의에 질문을 이어나가던 중국인 학생은 교수님의 주장과 강의 내용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가 중국인데 어떻게 한국의 공항이 세계 1위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신가요? 본인이 한국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거짓 정보를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한국의 공항이 세계 1위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공항은 중국의 돈을 받아 설립한 것이기에 당연히 공항 자체가 중국 소속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중국인들은 착한 마음씨에 그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단 한마디면 지금 당장 한국의 공항이 중국 공항 소속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아무리 자신들의 공항과 국격이 1위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절대 중국을 넘을 수 없고 중국은 한국을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국의 공항 화장실에서 온수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중국인들은 원래 냉수를 좋아해서 공항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것뿐입니다. 심지어 겨울에 차가운 물로 손을 씻고 세수를 하는 것이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신념마저 있기에 일부러 온수를 공급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한국 공항의 모습으로 한국이 현재 선진국 최선두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한국의 길거리나 도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중국의 길거리는 쓰레기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심지어 길거리 이곳저곳에서 무료 노트북을 사용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쓰레기통마저 없을 정도로 불편한 길거리가 도심에 구축되어 있고 이것 자체만으로 한국이 절대 중국을 뛰어넘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 또한 한국을 여행 삼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길거리에 한국인들이 제 휴대폰을 훔쳐가려고 해서 저는 항상 휴대폰을 손에 쥐고 다녔습니다. 중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착한 심성에 도난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데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공항의 도난 범죄는 오히려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을 텐데요. 혹시 국적이 한국이신가요? 현재 한국은 많은 나라들 중 최고로 높은 범죄율과 후진국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 중국인으로서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중국인 학생의 황당한 주장을 듣고 있었고 이미 그의 발언이 시작될 때부터 그가 또다시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인 학생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중국 여행을 갈 때마다 길거리에서 통행세를 뜯기거나
물건을 도난당한 적이 너무나 많은데 무슨 황당한 주장이냐며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조용히 그 중국인 학생을 다시 일으킨 뒤 제 의견을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학생의 주장은 제일 큰 문제가 바로 한국이 중국보다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기본 베이스에 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나 한국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걸까요? 제가 한 가지 근거 있는 주장을 하자면, 혹시 한국의 공항에는 관광객들이 무료에 가까운 돈으로 온수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아실까요? 이러한 시설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외항사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게 오픈이 되어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내부에 무료 샴푸와 린스, 심지어는 일회용 세안 도구까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세안 도구 하나로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했을 때 우리는 왜 이러한 한국의 공용시설들이 도난당하지 않고 온전히 유지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뿐만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공항에서조차 이러한 시민의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실제로 중국의 공항에는 아직 편리한 온수 샤워 시설이 제공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공항사 직원들은 그 근처에 호텔을 빌려 샤워를 해야만 하죠. 이미 그 자체로 공항의 불편함은 최대치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절대 한국처럼 최첨단 공용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모든 공용 물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지는 게 분명하니까요. 그래요,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한국의 공항에는 무료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용 휴식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곳은 저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꽤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그곳에 가면 정말 신기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휴대폰이나 옷들을 휴식, 침대 옆에 아무렇게나 놓아두고 잠을 자는 모습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 자체가 저희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놀라움을 유발하고 있고, 그 휴식센터의 외국인들까지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과 동화되어 편안한 휴식을 취하죠. 말 그대로 한국은 처음부터 남의 것을 훔쳐가려는 의식 자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바로 앞서 설명해드린 한국인들의 선진국 시민의식이죠. 기술이 발전하거나 그 나라의 땅이 크거나 산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최근의 국가적 경향을 보면 바로 한국과 같은 높은 시민의식이 있어야 더욱 많은 기술 발전, 그리고 현대 기술의 중심인 무인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공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에어컨디셔너까지 설치되어 있죠. 땀에 절어있는 관광객들의 옷을 3분 만에 드라이할 수 있는 고급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물 자체가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게 바로 한국의 무서움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게는 너무나 놀랍도록 신기하고 충격적인 시스템이니까요. 만약 일본이나 중국에 이러한 에어컨디셔너를 설치했다면 아마 30분도 되지 않아 도난을 당했을 텐데요. 그렇게나 비싼 공용 물품을 한국은 공항 이곳저곳에 설치해 관광객들의 편리함을 돕고 있고, 이게 바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한국의 공항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선진국 국격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와는 완전한 반대 국가이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열등감을 쉽게 느끼고 한국의 모든 시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진 당신처럼 말이죠. 기회가 된다면 중국인 학생도 한국의 공항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자신이 그렇게나 주장하던 중국의 위대함이 한국과 비교한다면 모래알 수준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많은 학생들도 지금 확실히 인지하셔야 되는 것이 최근 이러한 중국인들의 한국 깎아내리기 현상이 너무나 심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처럼 우리 생활 이곳저곳에서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재까지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중국인 학생 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은 정막만이 감돌았고, 예상대로 중국인 학생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말의 비속어 같은 것을 남발하더니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급히 강의실 밖에 있던 경호원을 호출해 중국인 학생의 행동을 저지시켰고, 그를 신속히 강의장 밖으로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토론의 과정 중 화가 날 수는 있으나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한 행동을 통해 피해를 주는 것은 강의 자체의 본질이 흐려지니까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선진국 모습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혹시 여기서 항공사 직원이 되고 싶은 학생들은 무조건적으로 한국말을 먼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우리가 근무하면서 제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광객분들이 바로 한국인 탑승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비행기 내부의 승무원으로도 활동하며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궤를 달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침착하고 다른 사람들의 배려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영어는 물론 일본어까지 능수능란하게 다루며 위급 상황 시 저를 도와 탑승객들을 케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하지만 중국인 탑승객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비행기가 운행 중에도 조금만 흔들리면 소리를 지르며 저희 직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부탁하고 심지어 비행기 중앙 통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오직 중국인들 뿐이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피드백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말로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릴 뿐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위대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이 거의 모든 강의에서 항상 중요 주제로 꼽히며 등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며 이제는 한국이 최선두의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한국인 남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역 근처 프랑스 여자가 혼자 벌벌 떨면서 노숙자들이 무리지어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한 남성이 프랑스인 여성에게 다가오더니 무언가를 건네줍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깜짝 놀라서 눈물까지 흘려버리는데요. 왜 한 남성이 지나가던 프랑스인 여성에게 뜬금없이 무언가를 전해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샤브레입니다. 저는 지금 파리에서 샤넬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패션 관련된 일을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지냈고 현재는 전 세계 손에 꼽히는 유명한 패션 회사에서도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요. 저는 얼마 전 제 인생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갔다가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스페인의 크지 않은 지역 출신인데요. 네, 완전 유럽인이랍니다. 제가 자란 곳은 유럽 중에서도 정말 동양인이 없는 동네였어요. 패션 공부를 하기 전까진 동양인들을 실제로 만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엔 창피한 이야기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동양권에 대한 몇몇 편견을 가진 사람이 꽤 있어요. 특히 제가 자라온 곳은 더욱 좀 더 심한 편이었죠.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저도 그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한국으로 참석해야 하는 패션 관련 행사가 특히나 많았습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K 콘텐츠 문화가 하루가 다르게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세계 유명 명품 브랜드들의 주요한 행사들이 한국에서 열렸어요. 하긴 여러 나라 출장을 다니면서 보니 비싸다는 유명한 거리의 광고판에는 한국 셀럽들이 점령했더라고요. 실은 저는 이번 참석하지 않으려 했어요. 아직 휴전국인 한국은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선입견도 있었어요. 게다가 이 일을 한 이후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이 달려와 일적으로도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생각했죠. 정말로 낯선 경험을 해야 영감까지 재충전될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긴 출장 일정을 한국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가던 역시나 비행 시간이 정말 길더라고요. 설렘보다는 피곤한 기분에 빨리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은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더군요. 사실 아시아인 중 누가 중국인이고 누가 한국인인지 잘 구분할 수는 없었지만요. 중국에서 발생하는 대기 문제에 대한 뉴스는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신박한 수준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의 첫 공기는 최근 맡았던 어떤 공간보다 쾌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공항 여기저기에 돌아가고 있는 공기청정기 수시로 청소되는 공항 내부는 깔끔함을 너무 반짝거리게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더 의아해졌죠. 이렇게 깔끔한데 왜들 마스크를 끼지? 이 나라의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건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던 거죠. 실은 그 마스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를 위하는 한국만의 문화였다는 것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 무지하리만큼 몰랐어요. 아니 궁금하지도 않았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어디가 유명한 곳인지도 몰라 그냥 제일 유명하다는 호텔에 묵기로 했는데요. 워낙 길치여서 회사에서 가이드를 붙여준다고 했지만 지인들이 놀랍다고 언급했던 한국의 그 대중교통을 저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 호텔까지 혼자 찾아가기로 했어요. 뭐 짐도 아주 간소했거든요. 저는 서울역이라는 곳을 찾아가야 했는데 난생 처음 대중교통이 쉽다는 생각이 들었던 날이었어요. 저에겐 역사적인 날이었죠. 친구들 사이에서 길치로 유명한 저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공용시설 곳곳에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었어요. 특히 제가 모르는 것이 생길 때마다 스마트폰을 꺼내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 통신 속도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지하 아래에 있는데도 즉각적으로 터지는 인터넷 검색 속도는 안정감을 느껴지게 했고 괜히 혼자 어디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까지 생기는 것 같았죠. 순식간에 서울역에 도착하더군요. 아마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부터 점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동료들한테 서울역에 노숙인들이 많다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다른 아시아권을 방문했을 때나 미국에서 경험했던 노숙인에 대한 경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엔 더 바짝 긴장했죠. 내리면서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혹시 몰라 귀중품들은 가방 속에 더 깊숙하게 넣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소매치기는 익숙한 문화였는데도 혼자이기에 더욱 떨리더라고요. 긴장되는 발걸음으로 제가 나가야 하는 출구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으로 나가보니 들었던 대로 노숙자들이 많았어요. 저는 저의 가방을 더욱 꼭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너무나 쿵쿵거리고 떨렸지만 오로지 걷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출구로 향하는 그 길을 걸으며 아 제발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를 하며 앞만 보고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 길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었고 확인해야 했어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히 고개를 조금씩 돌렸죠. 최대한 그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요. 그런데 그 순간 가방을 움켜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노숙인들은 저에겐 관심조차 없더라고요. 그들은 그저 그들끼리 대화하거나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혼자 책을 읽는 사람. 그리고 한편에는 그들의 구직을 돕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외국인들도 껴있어 그런지 영어로도 설명이 되어 있어 단번에 저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뭘 한 건가 싶어 긴장하고 여기까지 온 저 자신이 부끄러워 어디라도 숨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드디어 출구 밖으로 나왔는데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한 남성분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어로 무언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죠. 그러자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긴장이 되어 주먹을 불끈 움켜쥐었습니다. 그가 손을 뻗었는데 그걸 보니 제대로 당혹스럽더군요. 그가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우산이었거든요. 모르는 사람인 게다가 한국인도 아닌 나에게 이걸 왜 건네주지 저는 더 의아했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손으로 거절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뭐라고 치곤 한쪽의 박스를 가리키더니 스마트폰 화면에 쓴 내용을 보여주었어요. 3일 안에 저 박스에 반납해주세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서울에 있는 우산 공유 서비스라 불리는 것이더라고요. 생소한 문화에 저는 어쩔 줄 몰랐지만 그렇게 그는 저에게 우산을 건네곤 가버렸어요. 운 좋게 생긴 우산 덕분에 쏟아지는 비를 맞지 않고 무사히 체크인을 마쳤어요. 짐을 대충 풀고선 샤워하고 정말 지쳐 와인이나 한 잔 마시며 드디어 쉬려는데 신발장에 세워놓은 아직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우산이 보이더라고요. 그 우산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이 나라는 뭘까? 이틀 차 평소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편인데 어떻게 잠들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푹 잤나 봐요. 일어나 보니 어느덧 오후가 다 됐더군요. 커튼을 휙 열자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화창했고 네모난 큰 창밖은 누가 그림을 그려놓은 듯 했어요.
어떻게 한 도시 안에 자연과 옛 건물 현재가 모두 어우러질 수 있는지 처음 보는 풍경은 인증샷을 불렀어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 하다가 말라버린 우산을 보고선 깨달았죠. 아, 맞다. 반납 대충 걸치고 나와 어제 그 남자가 말해준 박스를 다시 찾아가 우산을 넣어두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서둘러 한국에서의 일정들을 시작해야 했어요. 패션쇼 관계자가 보내준 차를 타고 쇼장으로 향하면서 비로소 서울의 맑게 갠 풍경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본 서울의 풍경은 더욱 로맨틱했어요. 아주 높은 고층 건물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옛것들의 조화로움이 경이로울 정도였죠. 쇼가 열리는 장소는 강남의 한 외부에서 진행되는 아주 특이하고 이례적인 쇼였어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쇼였기 때문에 통제가 심했죠. 쇼장에 가까워지면서 넘치는 취재진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패션쇼들을 참석했지만 이 정도 열기는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한국 셀럽이 도착할 때마다 터지는 취재진의 플래시 섬광에 어지러울 정도였으니까요. 패션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1번 더 느꼈어요. 쇼를 관람하고 관계자들과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외국어가 능통한 패션 관련 한국 학생들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버렸습니다. 그 학생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어제 저에게 우산을 건네주었던 그분이었거든요. 그도 단번에 저를 알아봤는지 싱긋 웃었습니다. 그는 저도 그와 비슷한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인 줄 아는 것 같아 저도 그냥 어떤 회사 소속 누구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의 이름은 진수였고 세계 국어를 한다고 했어요. 나이는 저보다 3살 어리더군요.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나에게 어제 영어로 이야기하지 않았냐 물으니 그는 비가 와 잘 들리지 않을까? 그랬다고 답하더군요. 그 사려 깊음에 어떠한 대답도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와의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정말 즐거웠어요. 세계 패션 트렌드부터 K-팝 등 많은 주제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 그도 그의 친구들도 본인의 나라에 자부심과 애정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대화를 하다가 진수는 저에게 앞으로 한국의 일정에 대해 묻더군요. 저는 각종 주요 브랜드 행사를 참석해야 했지만 그냥 며칠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만 둘러댔고 그는 저에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그 뒤 며칠이나 지났습니다. 바쁘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소화해야 했죠. 몇 개의 브랜드 쇼를 더 가야 했고 다양한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품도 감상했습니다. 한국 전통의 소재와 질감 특히 한 땀씩 수놓는다는 자수는 디자이너로서 깊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한편으론 진수의 연락을 기대했지만 오질 않았죠. 어느덧 다시 돌아가는 일정이 다가왔고 동료들과 마지막 날 식사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한식당에서 하기로 했어요. 분명히 저희는 한 가지의 메뉴를 시켰는데 끝없이 나오는 음식에 도저히 언제 식사를 시작해야 하는지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접시씩 차려지는 우리나라의 식당과 너무도 달랐어요. 하나씩 놓이는 반찬이라 불리는 접시들은 마치 식탁이라는 도화지에 놓여지는 물감처럼 보였어요. 모든 음식이 나오고 나서 본 식탁의 모습은 마치 그림 작품처럼 보였거든요. 여러 색이 모두 공존하지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 색의 조합들이 디자이너인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색을 쓰지 않았는데도 따뜻해 보이는 그 색감은 마치 제가 한국인들에게 받은 이미지와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들과 저는 연신 감탄하며 인증샷을 찍었고 한 입 먹어보고선 세계 제1의 미식가의 나라에 살고 있다. 자부했던 우리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동료들도 저도 홍콩이나 상해, 도쿄 등 아시아권으로 수없이 출장을 다녔고 그 나라마다 장점이 있지만 한국은 정말 무언가 특별하고 다르다는 걸 우리 모두가 느껴버렸어요. 우리는 그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이야기 나눴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딱 보면 아시아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한국인들만이 가진 특별한 특징이 있거든요. 저녁 식사가 마무리될 때쯤 진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는 그의 연락에 저는 바로 그가 있는 곳으로 향했죠.
마지막 날 그는 종로라는 곳으로 오라고 말하곤 제 위치를 물어 택시까지 불러주더군요. 택시를 기다리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걸 아마 제 친구들은 말해도 믿지 못할 거예요. 도착한 뒤 계산을 하려는데 이미 계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기한 택시를 경험하고 도착했다고 진수에게 연락을 하려는 순간 저기 멀리서 그가 밝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는데 순간 후끈하기도 하고 볼이 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 함께 이곳 저곳을 걸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거리 곳곳은 한국 전통 기와와 벽화 현대 건축물들 사이에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까지 가장 예술적인 곳에서 살아왔다 자부했던 저였는데 이렇게 낭만적인 곳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은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을 몇 시간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도 가장 최첨단의 기술 속에 살면서도 또 전통을 굳건하게 간직하는 아주 이상하고 신기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이하게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생긴 자전거와 킥보드를 타고 다니길래 물었더니 놀랍게도 그것 또한 우산처럼 공유하는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 것이 믿겨지지 않고 그저 신기해서 웃었습니다. 창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거든요. 그리고 진수 덕분에 포장마차라 불리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도 경험해봤어요. 젓가락질을 잘하지 못하는 저에게 포크를 친절하게 건네주던 사장님도 인상 깊어요.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은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바쁘게 사는데 희한하게도 모두가 친절하다는 거예요. 진수는 함께 청계천이라는 곳으로 진아호텔까지 바래다 준다고 했어요. 택시를 타면 되는데 이 늦은 시간에 왜 그런 위험한 곳을 가는 걸까 살짝 걱정이 되더군요. 그리고 곧 청계천이라는 곳을 보자마자 그런 걱정이 부질없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반짝이는 야경이 반사된 물길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편안한 표정이 한국의 안전함이 어느 정도인지, 그들에게 이 안정감이 얼마나 당연한 일상인 것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가봤는데 이 늦은 시간에 이런 안전이 일상이라는 나라라니 사실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사한 서울의 야경 때문이었는지 빛에 비친 물결은 마치 빛나는 별 속에 우리 둘이 서겁게 하는 기분까지 들게 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몇 걸음 걷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어느덧 호텔 앞에 도착했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잠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진수가 그의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하더니 무언가를 꺼내 건네더라고요. 꼭 올라가서 열어봐 라며 꺼낸 선물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손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진수는 제가 들어갈 때까지 보고 가겠다곤 했는데요.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가야 그도 집에 갈 수 있을 테니 잘 자라는 인사와 함께 아쉽게 돌아 들어가야 했죠. 저는 다시 뒤돌아 용기 내 말했어요. 또 보자 샤워를 한 뒤 내일 떠날 짐을 빠르게 정리했어요. 그러곤 진수의 선물을 뜯어봤죠. 그러자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바로 우산이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며 수없이 많은 명품들을 경험했지만 그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떠나는 날 체크아웃을 하고 나와보니 회사에서 보내준 차량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공항에 거의 다 와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 후두득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내리는 비에 서둘러 비를 피하는 사람들과 이미 우산을 편 사람들 저는 밖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한 우산 쓴 여성이 저 멀리 우산이 없는 할머니에게 다가가더니 우산을 씌워주더군요. 떠나는 날까지 이곳은 놀라움의 연속이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비가 오는 날마다 이 우산 같던 한국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또 보자는 약속을 지키기로 그리고 갑자기 내리는 비처럼 저도 한국에 다시 가기로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발 한국으로 배정받으면 좋겠다. 야, 그건 꿈도 꾸지 마. 한국은 못 갈걸? 태국의 한 회사에서 2명의 직원이 허황된 꿈을 꾸면서 기대에 찬 상태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근무하는 해외 영업팀 직원 찡꾸eng이라고 합니다. 저는 많은 직원들이 태국에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해외 근무를 주저하고 있다며 해외 근무 지원이 생각보다 경쟁률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회사가 파견 근무를 보내게 되면 자녀의 교육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모두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는 싱글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데요.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일단 다녀오게 된다면 제 승진 점수에도 플러스가 될 거고 전 언제나 해외 근무의 꿈이 있었거든요. 저는 추첨을 통해 한국 근무지가 결정되었을 때 설렘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발 1순위인 한국에 가길 바랬지만 2순위나 3순위 혹은 제가 쓰지도 않은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될 수도 있었어요. 가게 되면 최소 2년을 살게 되는 일정이라 정말 긴장했는데요. 그날이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납니다.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알림이 제 화면에 떴습니다. 당신의 다음 모험이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뛰었습니다. 항상 해외에서 일하는 것을 꿈꿔왔는데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드라마와 K-팝 문화를 통해 멀리서만 동경하던 한국으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제 친구들과 가족들은 설레는 마음과 먼 거리에 대한 걱정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로버츠 정말 갈 거야? 제 절친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거기서 살게 될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진로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수년간 키워온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 제가 정말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수많은 첫 경험이 시작이 될 서울공항에 도착한 날을 기억합니다. 그 많은 첫 경험 중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바로 공항 수화물 카트가 무료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입니다. 그 캐리어를 올려두고 움직이는 카트 있잖아요. 그게 무료였어요. 태국에서는 10,000원이라는 금액을 내야 했거든요. 심지어 수화물 카트를 이용하려면 약간의 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곳에서 온 저로서는 사소해 보이는 이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분주한 인천국제공항에서 새로운 풍경과 소리에 압도되어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는 카트가 필요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동전을 찾기 위해 지갑을 꺼내 들었는데 카트를 향해 손짓하는 공항 직원의 친절한 미소를 마주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는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말했어요. 그 순간 안도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단순히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을 넘어 사소한 것 하나에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되는 곳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카트를 끌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이 작은 친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가 앞으로 접하게 될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한국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발견하게 될 공동체와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여행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공항의 무료 수화물 카트는 서로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한국인의 정신을 처음 접한 곳이었습니다. 단순히 카트에 거스름 돈을 넣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한 편의와 배려를 중시하는 사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기억은 제가 한국에서 보낸 초창기 시절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제가 받은 따뜻한 환영과 한 문화가 그 가치를 표현하는 미묘하면서도 심오한 방법을 상기시켜줍니다. 작은 순간이었지만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새로운 나라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 생활에 적응하면서 한국 문화의 미묘한 측면, 특히 태국에 있을 때와 다른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조는 미디어와 개인 안전의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뉴스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납니다. 뉴스 앵커들이 사소한 길거리 범죄 사건도 심각하게 보도하는 모습은 저에게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총기 사고 정도가 뉴스에 나오지 강도나 단순 폭행이나 강도 같은 것들은 뉴스에 나올 일이 없죠. 워낙 인구수가 많고 작은 범죄들이 많아서요. 총기 사고 정도는 돼야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점은 태국은 범죄자의 얼굴을 대놓고 공개해줘요. 어쨌든 한국은 단순히 뉴스를 보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복지와 안전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뉴스 보도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공안전에 대한 보다 폭넓은 문화적 태도를 반영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낯설지 않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카페와 편의점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자주 느꼈던 밤길 혼자 걷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에서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공동체를 중시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이웃들은 서로의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는지 살피고, 휴대폰이나 지갑과 같은 분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로의 안녕에 대한 집단적 책임감은 신선하면서도 따뜻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단순히 범죄율이 낮다는 것만이 아니라 조화와 존중, 상호 배려를 우선시하는 이러한 문화적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신선한 변화였고, 타국에서 느낄 수 없었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태국에서 온 저에게 한국에서 경험한 효율성과 경제성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태국이었다면 비용과 시간 때문에 주저했을 사소한 건강 문제부터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동료들이 동네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하고 진료비도 많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망설이다가 갔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거의 즉시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인내심과 공감을 가지고 제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전 감기로 병원에 갈 때마다 감동받았어요. 사소한 걸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료소는 최신식 장비를 갖춘 현대식 병원으로 청결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의사가 제 상태와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방약은 저렴했고 저는 보살핌을 받고 안심하고 병원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태국이었으면 3배는 더 넘는 금액을 내야 하고 이 경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권리였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제 경험의 모든 측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서비스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느껴지는 태국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환자를 존엄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돈을 훨씬 더 내는 태국보다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심지어 태국 사람들보다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이러한 경험은 제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외국의 의료 시스템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문화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연민과 배려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고, 이는 서울에서 보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서울 생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대중교통 이용법을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자가용이 거의 필수였던 지방에서 운전은 서울 대중교통 시스템의 편리함과 효율성에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은 제가 이 새로운 세상을 처음 접한 곳이었습니다.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덕분에 서울 시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죠. 다국어 디지털 디스플레이 정시 운행과 빈번한 열차 운행역과 열차 내부의 청결함은 제가 익숙해 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한국의 기술 발전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잘 연결된 서울버스의 편리함도 경험했습니다. 서울의 유적지를 둘러보든 현대적인 쇼핑 지구를 둘러보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을 전혀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차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저를 해방시켰죠. 새로 찾은 이동성 덕분에 전에는 몰랐을 서울의 곳곳을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고즈넉한 공원, 활기찬 동네 등 저마다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지닌 곳을 방문했습니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서울을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관문이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는 한국의 뉴스 보도 방식입니다. 저는 길거리 폭행과 같은 사건, 오늘 신박한 앵커와 리포터의 목소리로 보도하는 한국 뉴스와 총격 사건이나 대량 사상자, 발생과 같은 사건에 무관심한 태국 뉴스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발견하고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러한 극명한 대비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저는 한국 사회가 더 안전하며 소속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저는 태국에서의 경험에 비해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치료를 받아야 할 때 한국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친절함, 경제성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태국의 복잡하고 비싼 의료 시스템과 대조합니다. 대중교통의 편리함도 저가 높이 평가하는 한국 생활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과 한국의 효율적 한국인 정부 서비스는 한국에 대한 저의 긍정적인 인상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사실 가장 좋았던 점은 한국인의 시사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놀라울 정도로 낮은 문맹률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동료, 친구, 심지어 평범한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태국인들이 당연히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몰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직장 동료들은 역사를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글로벌 뉴스와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계속 감탄했습니다. 유럽의 정치 상황, 아메리카 대륙의 경제 동향, 중요한 환경 문제 등 한국인 동료들은 최소한 관심은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깊이는 시사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카페나 버스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에도 역사, 문학에 대한 토론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해력 수준은 단순히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읽고 교육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모든 나라가 이런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는 태국인이니까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상식을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태국인들은 대다수가 답을 못해요. 그리고 왜 몰라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태국인이니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국인이 좀 바보 같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책이나 교육 자료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가정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어디에서나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인식의 문화는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가 아니라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와 세계에 대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 남자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솔로인 저를 한국으로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한국 남자를 만나볼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맞아요. 한국말로 일명 썸을 타고 있거든요. 이 남자도 너무 똑똑해서 매력이 느껴져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지식의 가치와 정보 습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사회의 노력이 어떻게 사람들의 관점과 대화를 형성하고 활기차고 정보에 입박한 참여형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해봐도 느껴져요. 자기가 회사 소속일 뿐. 회사가 꼭 자기는 아닌데도 어떻게든 회사의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 괜히 한국이 발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금방 깨닫게 된 점 중 하나는 팁 문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팁을 주는 것이 관리일 뿐만 아니라 당연시되는 곳에서 온 저에게 있는 신선한 변화였고 흥미로움과 자유로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서울에 처음 왔을 때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정통 한식의 풍미를 만끽했던 기억이 납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서 익숙하게 해왔던 것처럼 마음속으로 팁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팁을 남기려고 하자 종업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요금이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팁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미 청구된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버의 자부심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알고 있던 팁에 의존하는 서비스 업계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팁이라는 인센티브보다는 자신의 일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택시, 미용실 등 더 많은 곳을 자주 방문하면서 팁을 주지 않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번 전문성과 높은 수준의 예의를 갖춘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금융거래를 더 간단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존중과 품위를 더했습니다. 직원들은 고용주로부터 공정한 보상을 받았으며 이는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에 반영되었습니다. 팁 문화가 없으니 사회적 교류도 더 수월해졌습니다. 더 이상 팁을 얼마를 줘야 할지 팁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에티켓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일상적인 거래에서 복잡함을 없애고 경험과 상호작용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얼마나 삭막한지도 알게 되었어요. 결국 팁 문화라는 건 다 돈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인 거잖아요. 물론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태국은 그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물가가 심한 게 아니라 모두가 돈이면 다 된다는 자본주의적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저도 태국에서 계속 살 때는 이런 것들이 삭막하다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한국에서 보니까 얼마나 삭막한 문화인지 알겠더라고요. 자본주의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게 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도 자본주의 국가지만 적당한 조화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료보험을 보세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요. 근데 제가 태국인인 건 맞나 봐요. 세금은 한국인이 내는데 저 같은 외국인도 결국 시설 같은 혜택을 다 받고 있는 거라. 이렇게 해도 파산을 안 하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준 한국에 감사 인사를 표합니다. 저는 한국에 정착해 한국 문화에 흠뻑 빠져들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파견 근무가 더 길어지길 바랄 뿐이에요. 아예 지사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도 찾아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